자, 이제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실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머릿속에 좀 이렇게 푸는 단계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도시의 유인력을 먼저 계산한다. 자, 이걸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를 딱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첫 번째는 각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한다. 각 도시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도시의 크기 해서 유인력을 구하고, 자, 두 번째는 A 도시로 끌려오는 소비자를 구하려면 A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이 A의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에 대한 A 유인력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자, A의 유입 비율 또는 A의 점유율이라고도 해요. A 도시의 점유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 만약에 A의 유인력이 30이 구해졌고 B가 20이 구해졌다라면 전체는 50이 되겠네요. 두 개 합치니까 50분의 A 건 30이니까 그러면 0.6이 될 거고, 이 0.6 유입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만 딱 곱하면 소비자 수가 300명이 있다. 그럼 0.6이니까 데려오는 건 180명 A가 데려올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7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27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나 B 도시로 유인되는, 즉 끌려가는 인구 규모가, 인구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고, 자, C 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래요. 모두 다 구매자이고, 그러면 C 인구가 얼마 나왔냐면 여기에 5만 명 나왔네요. 자, 5만 명은 모두 다 소비자인데 A로 몇 명 가고 B로 몇 명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더라. 자, A의 인구수가 40만 이렇게 됐네요. B의 인구수가 10만 이렇게 됐고, 자, 여기에 C라는 도시가 있는데 C에 5만 명의 소비자가 있대요. 자, 여기에 거리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여기가 10km 떨어져 있고 여기가 5km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각각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이게 거리의 제곱이고 크기는 인구수로 표현된 거예요. 인구수가 많을수록 도시가 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자칠판에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 옆으로 칠판으로 들어와서, 자, 첫 번째 A 도시의 유인력이 얼마냐 그러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거리가 10이죠. 10의 제곱분의 크기가 40만 이렇게 됐네요. 40만. 자, 그러면 40만 나누기 10 나누기 10 또는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100을 나누면 이건 4,00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면 거리가 5니까 5의 제곱분에 이렇게 10만 계산하면 10만 나누기 5 나누기 5를 두 번 나누면 역시 4,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A의 유입되는 비율이 얼마냐? 이 유입되는 비율은 전체 유인력에 대한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전체 유인력은 두 개 합치니까 8,000이 되겠죠. 8,000분의 A 거 유인력은 4,000 하면 0.5. 자, 0.5 비율만큼 당겨오고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을 곱하면 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A 비율에다가 뭘 곱하면 C 도시의 인구수를 곱하면 C의 소비자 중에 0.5 비율만큼 데려오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자, C가 5만이라 그랬어요. 자, C 도시에 5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 곱하면 A로 끌려오는 건 2만 5천 명 이렇게. 자, 결론은 답은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는 2만 5천 명. 그럼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은 A로, B로 2만 5천 명 가겠죠. 자, 그러면 답은 A로 2만 5천 명, B로 2만 5천 명이니까 이렇게 3번이 되겠네요. 자,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예요. 27회 때 나왔던 건데 거의 매년 문제에 나왔어요. 한 문제씩. 매년 10년 내내 가까이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올해 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32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매년 10년 넘게 계속 나오다가 2년 딱 안 나왔으면 이제 충분히 안 나왔으니까 새롭게 나오게 될 거예요. 계산 문제로. 잘 연습해놔서
첫 번째 유인력을 각각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고,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로 구하고, 자, 두 번째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비율을 쓰는 건 A의 유입 비율을 구하고, A 유입 비율에다가 자, 이 C에 있는 소비자 수를 곱하면 이 비율만큼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인구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자, 이 소비자 수에다가 A의 유입 비율을 곱하면 A로 데려오는 인구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유인력을 각각 계산했고, 두 번째 A의 유입 비율은 전체분의 A 유인력 해서 비율을 구했고,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라고. 자,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느낌이 오는 사람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라면 문제를 반드시 이따가 우리가 확인학습 문제 있겠죠. 10문제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문제를 꼭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괜찮으니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풀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계산 문제로 빠르게 딱 풀어내면 굉장히 짜릿할 거예요. 계산 문제는 그런 쾌감이 있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풀면 딱 그 답이 답으로 딱 보이면 확신할 수 있는 답이니까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는 건데,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소매인력 법칙을 확장시키거나 발전했다, 수정시켜가지고, 자, 분기점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기점을 밝히는 이론인데, 자, 유인력이 동일한 지점을 분기점이라 그래요. 이걸 유인력의 경계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낸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에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분기점은 어디에 위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위치한다. 얘가 중요한 거. 작은 도시 쪽에 있다. 자, 예를 들면 그림에서 A는 좀 큰 도시고 B는 작은 도시예요. 이렇게 있는데 기본서를 보면 이렇게 분기점을 구하는 걸 루트를 쓰여가지고 1 플러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필요는 없고, 우리 루트 잘 모르니까, 물론 수학적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식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편하면 그 식을 따라가서도 괜찮고, 내가 만약에 루트를 잘 모르고 수학적으로 이해가 좀 충분치 않다라면 제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자, 정가운데가 여기에 있을 때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있다라는 거.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도시의 크기가 크면 강하게 잡아당길 거예요. 도시가 작으면 약하게 잡아당길 거고. 자, 그러면 이 분기점이라는 건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세게 잡아당기고 얘는 약하게 잡아당기니까 유인력이 똑같아지려면 도시가 크면 세게 잡아당기지만 가까우면 세게 잡아당기고 멀면 약하게 잡아당겨요. 얘가 크니까 세게 잡아당기니까 힘이 좀 작아지면 좋겠고, 얘는 작으니까 작게 잡아당기는데 좀 거리가 가까워서 세게 잡아당기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질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유인력이 작아져야 되니까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야 되고, 얘는 도시가 작아서 유인력이 작으니까 좀 커지려면 가까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항상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있더라. 작은 도시 쪽에 있다는 걸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분기점은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이고, 자, 이 거리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 이것만 알아서, 자, 뭐 제곱이 1이 되려면 얼마냐? 뭐의 제곱이 4가 되려면 2다. 뭐의 제곱이 9가 되려면 3이다. 이것만 밝혀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보죠. 어떤 건지.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도시가 있고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 해보죠. 자,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은 여기에 있는 소비자가, 여기에 소비자가 있다라면 이쪽으로 몇 명 가고 이쪽 몇 명 가느냐, 이걸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야,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 분기점을 어느 쪽에 있겠냐라고 할 때, 자, 일단은 A 쪽에 있다, B 쪽에 있다. 작은 도시 쪽에 있어야죠. B 쪽에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분기점이 있고, 자, 이렇게 문제를 줬다 해보죠. 얘의 크기가 4다.
얘의 크기가 4고 얘의 크기가 1이다. 자, 얘의 전체가 6km 떨어져 있더라. 그럼 몇 킬로미터 지점이 분기점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분기점은 유인력이 똑같아요.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이 똑같은데 크기는 나왔어요. 여기 4라고 여기 1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거리를 모르니까 이 거리를 네모라고 하고 이 거리를 세모라고 해보죠. 원래 미지수는 뭐 x다 y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 뭐 미지수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고 모르는 값이니까 네모 세모라 하죠. 그러면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B의 유인력은 세모의 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만 빠르게 계산하면 돼요. 1, 2, 3을 대입해 보면 돼요. 자, 지금 뭐 처음이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가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의 제곱분의 1은 1이죠. 그럼 여기도 전체가 1이 나와야 돼요. 얘 4니까 요만큼이 4가 되려면 뭐의 제곱이 4가 되겠냐? 이거 하나 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 2의 제곱은 4죠. 그러면 1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네모는 2고 세모는 1 되는 거예요. 2와 1을 합치면 전체는 얼마다? 전체는 3이겠죠. 전체가 3이라면 2대 1 떨어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6km래요. 전체가 몇 배 된 거예요? 2배 된 거니까 각각을 2배씩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가 3일 때는 2대 1 떨어져 있는데 전체가 2배로 커졌으니까 각각 2배씩 키워주면 여기는 4km 떨어져 있고 여기는 2km 떨어져 있더라. 자, 그러면 분기점은 A로부터 4km 떨어져 있고 B로부터 2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밝혀내면 되겠죠. 자, 이걸 연습해보면 뭐 30초도 안 걸리게 금방 풀릴 수 있어요.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와보죠. 자, 여기에 9,000이라고 나왔고 A가 여기는 1,000이라고 나왔어요. 크기가 B의 크기가. 자, 분기점은 얼마냐? 여기 전체는 8km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분기점은 A 쪽에 있다, B 쪽에 있다. B 쪽에 있겠죠. 이렇게 B에 있을 거예요. 분기점이. 자, 그러면 이 거리가 모르니까 네모라 하고 이 거리는 세모라고 했을 때, 자, 유인력이 똑같으니까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9,000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B의 유인력은 세모의 제곱분의 1,000 이렇게 쓸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의 실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A는 B에 비해서 몇 배 크냐가 중요한 거야. 상대적 크기를 얘기해요. 그럼 굳이 9,000으로 쓸 필요 없고 그냥 약분해서 9고 얘는 1이다 라고 써도 답은 똑같아요. 결과는 어차피 비례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9,000 쓰지 말고 9고 여기는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1이니까 당연히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 1이고 얘가 1이 나오려면 이 값이 9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뭐의 제곱이 9다? 3의 제곱은 9다. 그러면 3,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3이고 1이에요. 그럼 전체가 얼마일 때? 3과 1을 합치면 4일 때, 전체가 4일 때 3대 1 떨어져 있는데 얘가 2배 된 거니까 각각 2배씩 곱해주면 얘는 6km 떨어져 있고 얘는 2km 이렇게 떨어져 있겠다라고. 자, 그럼 분기점은 A로부터 6, B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해석해서 B 쪽에 있더라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죠. 자, 이거에다가 하나 더 응용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인데, 자, 여기까지만 나와요. 더 이상은 안 나올 건데,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라 해보죠. B가. 자, 여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8,000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2,000이라고 나왔어요. 이 전체 거리가 9km라고 나왔어요. 뭐 9km라고 해보죠. 9km. 자, 그러면 자, 일단 분기점은 B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면 네모라 하고 이걸 모르면 세모라고 해보죠. 자, 근데 계산해 보니까 네모의 제곱은 뭐 약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8, 2라고 했더니 8 집어넣고 세모의 제곱은 2라고 넣었더니 야, 뭘 집어넣어야 될지 값이 잘 안 떠올라요. 자, 사실 이것도 역시 8대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배 크다가 중요한 거니까 이걸 약분해서
이건 4라고 한다라면 얘는 1이라고 놓으면 될 거다. 크기는 4대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과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제 몇 배 크냐로 계산할 거니까 몇 배 크냐로 계산해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으면, 자, 우리가 했던 거니까 1이니까 여기 1 집어넣고 여기도 1을 넣어야 되려면 이 값이 4가 되려면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러면 거리는 2대 1. 전체가 얼마일 때? 3일 때 2대 1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체가 9km래요. 3배 된 거죠. 그러면 전체가 9일 때는 3배씩 각각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 6km, 여기는 3km. 그래서 A로부터 6, B로부터 3 떨어져 있는 지점이 분기점이다. 자, 이렇게 연습하면 이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은 이제 앞으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물론 1, 2월 달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찾아내는 건 이런 경우로, 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1, 2, 3을 대입시켜서 이것만 해석하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트 뭐 씌우지 않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몇 대 몇이냐 이 거리비를 바로 찾아내서 연관지어서 풀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만약에 18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B가 있는데 A는 크기가 1000이고 B는 9000이래요. 전체 거리는 8이다. 그럼 분기점은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 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거리를 네모라 하고 이 거리를 세모라 한다라면 네모의 제곱분에, 자, 실제 1000과 9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배 크냐니까 이걸 약분하면 얘는 1이라고 보고 얘는 크기를 9라고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이고 얘하고 세모의 제곱분의 9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 집어넣어야 되는지 바로 감 잡히죠.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되고 9니까 여기에 9가 나오려면 뭐의 제곱이 9다? 3의 제곱이 9네요. 그럼 거리비는 1대 3이에요. 전체가 얼마일 때? 더하면 4일 때. 전체가 4일 때 1대 3 떨어져 있는데 전체가 8이래요. 그럼 각각 2배씩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km, 여기는 2배를 곱하면 6km 이렇게 되겠네요. 1의 2배 2, 3의 2배 6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전체는 8일 때는 2km, 6km 떨어진 지점이니까 답은 그러면 A로부터 몇 km 지점? 2km 지점이 이렇게 분기점이 되겠네요. 자, 이것들 연습하면 사실 뭐 고민하지 않고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역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우리가 해석해 놓고 이건 그냥 보너스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장론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정책론, 다음 달은 정책론을 한번 배울 텐데, 자, 오늘 다 배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배울 수 있는 데까지 배울 텐데, 자, 첫 번째 정책론에서 배우는 거, 시장 실패가 있는데 시장에서 일어나야 될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하고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정의가 뭔지, 뭐를 시장 실패라 하는지, 그리고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이게 별 하나짜리.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암기 코드로 암기할 건데 이렇게 외울 거예요. 외공불비.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암기 코드를 몇 개씩 소개시켜 주는데 무조건 뭐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 좋고 그래도 가능한 여러 번 되뇌이면서 아, 이런 게 암기 코드가 있었다는 정도만 해석하고 때가 되면 계속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할 테니까 그때마다 머릿속에 3번씩 생각하면서 되뇌이면 자연스럽게 암기 코드가 머릿속에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암기 코드를 떠올려서 바로바로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외공불비라고 외울 건데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경쟁시장, 정부의 비대칭성,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단답형으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외부 효과는 뭔지, 공공재는 뭔지 이걸 한번 자세히 다뤄볼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에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개입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이걸 정책이라 그랬어요.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할 때 개입 방법을 정책이라는데 이 정책을 별 3개짜리인데
직접 개입에는 뭐가 있고 간접 개입은 뭐가 있는지,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얘가 뭐가 있고 간접 개입에 해당되는 얘가 뭐가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별 3개짜리 중요한 거. 특히 간접 개입을 기억해 놔야 돼요. 정부의 간접 개입. 자, 그리고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는데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래요. 이걸 우리가 TDR 제도라고 하는데, 자, 기본서나 책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 한 7, 8년 전에는 한 문제거리로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 최근에는 개발권 양도제가 단답형으로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제도는 아니지만 실시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제도예요. 미실시 제도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문제는 개발권 양도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다라는 걸로 단답형 지문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처럼 다시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7년,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가끔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가 뭔지 이해만 하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개발권 양도제까지. 자,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시장에 개입하려는 방법, 수단을 정책이라 했고, 자, 시장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시장의 문제예요.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데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왜곡물비가 있더라.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자,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도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예를 들어보면서 이게 학계론에서는 뭔지 정도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공법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지만 절차에 대해서 암기해야 되겠지만 학계론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의미만 해석해도 충분하게 문제를 풀릴 수 있으니까 개론적으로 접근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가 뭔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보죠. 정부가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자, 시장 실패를 시장에 문제가 있대요. 시장에 실패가 일어난대요. 그럼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이걸 정부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자, 정부가 개입하는 기능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기능, 하나는 정치적 기능인데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자,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 그러고 자,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자,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 자, 한번 예를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학계론을 시작할 때 단원별 구성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개시켜 주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경제 활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경제활동의 정도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경기라 그랬고 경기는 끊임없이 변화해서 경기 변동을 배웠어요. 경기 변동의 유형이 뭐다? 그러면 순무개장 이렇게 이제 가끔씩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이고 경제활동의 정도,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 그러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경기 나와도 수요 공급이고 시장 나와도 수요 공급이에요. 이 네 개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경제, 수요 공급, 시장, 경기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이다. 경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시장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런 건 경제적 기능.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부동산의 시장의 참여자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수요자와 공급자인데 어느 정도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으려면 구매력이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너무 없어서 저소득층들은 돈이 없어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이런 걸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자,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 경제적 기능. 시장에 문제가 없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같은 거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런 걸 사회적 목표라 그래요. 모두 다 공평하게 형평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이런 걸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이건 뭘 위해서냐? 무슨 기능이냐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임대주택을. 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이건 경제적 기능과 관련 없고 정치적 기능이다.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경제적과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했고, 자, 그럼 이제 시장 실패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걸 경제적 기능이라 했는데 시장 실패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 한대요. 자, 부동산은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동산은 자원이 될 수 있어요. 토지가 하나의 자원이기도 하고 이런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것도 자원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원을 부동산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란 자원의 배분이 나눠지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을 이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원이 골고루 잘 나눠지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간대요. 우리나라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라면 주택수는 100개가 넘어가요. 그래도 항상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독과점에 의해서 한 가구당 살 집은 하나만 필요한데 투기적 요소에 의해서 소수가 다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가구가 집을 못 구하는 현상이 생겨요. 자, 이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죠. 자, 독과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요인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잘 나누어 갖지 못하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학개론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4가지를 뽑아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그래서 외공, 불비 이렇게. 자, 정부의 비대칭성은 자,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겠지만 같은 말로 정부가 불안전하다. 같은 말로 정부가 비공개성이다. 숨겨져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따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시장 실패의 원인 되는 거.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하고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외공, 불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불안정 경쟁과 정부의 비대칭성은 우리가 제가 이제 전에 설명할 때 수업할 때 어느 정도 내용들을 많이 좀 설명을 했어요. 자, 불안정 경쟁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걸 불안정 경쟁이라 그래요. 완전 경쟁의 조건은 다 정동진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4개 어느 거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부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 제어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퇴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그래서 완전 시장이 아니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불안정 경쟁 시장과 똑같은 표현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독점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과점 시장을 불안정 경쟁이라고 표현한다. 자, 불안정 경쟁은 조금 나쁘고 독과점은 많이 나쁘고 규모의 경제는 왠지 좋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학계로는 하나의 표현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문이 같은 개념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바뀌어지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도 아, 이건 불안정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2번째 정부의 비대칭성.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더라.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지 않더라. 자,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가 균등하지 않더라. 불균등 상태다. 자, 거래 주체는 수요자와 공급자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공급자는 많이 알고 수요자는 조금만 알고 거래하면 얘는 이득을 보고 얘는 손해를 보니까 나눠 가져야 될 몫을 정확히 똑같이 나눠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다. 똑같이 대칭적이지 않다. 같지 않다. 이걸 비대칭이라 하죠. 자, 정보의 비대칭과 똑같은 말이 정보가 불완전하다라고도 표현해요. 정보가 불완전하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알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알기 어려우니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고 이걸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얘기한다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비공개성. 자, 그러면 정보는 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의 정보는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걸 비공개성이라 그래요. 왜 정보는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가 어렵냐라고 얘기할 때 자, 이건 개별성부터 비롯돼요. 우리가 사실 이제 1단원 총론을 배우지 않고 2단원 경제론부터 배웠는데 총론에서 좀 자세히 다룰 내용이긴 한데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요. 같지 않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다 같지가 않고 개별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이제 개별적이면 왜 정보가 알아내기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 해보죠. 자, 제네시스 자동차를 내가 서울에 사거나 부산에서 사거나 대전에서 사거나 제네시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똑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든지 간에 제네시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제품이 똑같으니까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똑같지가 않아요. 현대일스테이트에서 만든 아파트 30평짜리가 있을 때 서울에 있느냐, 대전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현대에서 만든 30평 아파트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자, 같은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옆에 강이 있느냐, 산이 있느냐, 도로가 있느냐, 아니면 쓰레기 매립지가 있느냐, 장례식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질 거고 어떤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감가가 달라질 거고 몇 층이냐,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전혀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 현대 30평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매우 어렵고 내가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같은 게 없다라는 걸 개별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알 수 없고 정보가 감춰져 있어요. 이걸 비공개성. 그럼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우니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다 부동산이 개별적이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나타난다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불안정 경쟁과 규모 경제 자연 독점, 독과점 똑같은 말이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비공개성이 똑같은 표현이다. 자, 이 단어를 어휘력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공재부터 이제 외공불비,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불안정 경쟁과 정보의 비대칭성은 방금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하고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뭔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